(5월 15일) 오늘 4.15 총선이 벌어진 지 정확하게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선거에는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놈놈놈이 아니라 자자자. 예. 출마하지 못한 자, 당선된 자, 낙선한 자,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낙선자 3명을 모시고 저희가 화끈한 토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가장 왼쪽에는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자 비례 10번 낙선인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자 경기 고향을 낙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이거. 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노원병 낙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자라고 했을 때 컨셉이 자아 비판을 좀 들어보자. 나는 왜 떨어졌는가? 직접 육성을 들어보고 좀 당 비판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정규 코너로 편성을 하자 앞으로. 국민 TV의 자아 비판. 그래서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세 분의 토크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요즘 근데 낙선한 자 세 분이 굉장히 바쁘세요? 왜 이렇게 바쁘시죠? 어떻게 김성애 소장님부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KBS의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나갔는데 예. 그 프로그램 제목은 뭐였냐면 화제도 안 된 낙선자 특집이에요. 나갔거든요. 낙선자라는 것이 요즘 되게 유쾌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걸로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저기서 낙선한 걸 유쾌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약간 죄 지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왠지 모르게. 근데 요즘은 좀 유쾌하게. 그래서 지역구에 비해서는 지역구에 떨어지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 출혈이 훨씬 적은 편이고. 그렇군요. 예, 자, 솔직히 뒤에 토크를 하겠지만 솔직히 여쭤볼게요. 붙을 줄 알았죠? 아니 저는 아주 냉정하게 저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요? 한 7, 8번까지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7, 8번까지는. 예, 10번이 붙으면 2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0번이 붙으면 20%인데 20%라는 것이 국민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숫자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갔을 때 15, 16, 그러니까요. 17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분발하면은 20까지 갈 수 있지 않나? 거기서 분발하려면 야 10번에 김성애라는 사람인데 저 꼭 붙이려면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줘야 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시기 때문에 김성애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으면 몰라요. 열린민주당 20% 하려면 진짜 정의당을 두들겨 패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표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실력이지 않죠. 그렇군요. 자, 박원석 의장 바쁘시죠 요즘? 방송에서도 제가 가끔 뵙기도 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바빠요. 안 바쁘세요? 일부러 안 바쁘게 지내려고 저랑 일주일에 3번 만나요. 이런저런 인터뷰 이런 것도 좀 거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 당직을 맡고 있어서 당내 이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여러 그 층위의 평가 자리들 지금도 그 평가 자리에 있다가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좀 있고. 그렇군요. 당직에서 곧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근황은 잠깐 뒤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이준석 낙선인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의 당은 지금 그 비대위원장 출범 못 시켜가지고 제가 경비 최고위원 같은 걸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유튜브에 이런데 댓글 보면은 이준석은 직업이 최고위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직업이 최고위원 같은 자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비대위가 서든지 뭐든지 안 하겠다. 왜냐면 진짜 이번에 쉬고 싶었고 지난 선거 때도 제가 그땐 바른미래당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27% 받고 떨어지고 나가지고 보전도 받았겠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제가 탔거든요. 열흘 가까이.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지금 좀비 최고위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근황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왜 나는 낙선했나 자아 비판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김성애 소장님부터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준석 위원부터 자아 비판 좀 해주세요.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졌죠? 제가 44.36이니까 그리고 김성환 53 정도 있으니까 8% 정도? 8% 포인트, 8.7. 평균으로 내면은 대충 평균에 근접하네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서울에서 4등 했어요. 강북에서. 강북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중에 4등 했어요. 선전했군요. 25명 중에. 선전했네요. 그러면은. 근데 노원병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관악, 을, 광진, 을, 노원병 이 세 개가 사실 민주당이 거의 항상 이기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나름 전략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전략적인 판단들은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노원 갑을에 보면은 전직 의원들이 나갔거든요. 저희 당에서 예. 이동근, 이동섭 의원이 나갔는데 맞아요. 36, 38%이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보다 한 6%? 6%포인트 7% 더 받았거든요. 받았네요. 예. 그 의미가 뭔가를 봤더니만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20대 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네, 20대 표들. 근데 이게 이 남자 표를 소위 말하는 이 남자 그렇죠. 표를 많이 그러니까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래통합당이 20대 남자에게는 좀 밉상을 보인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 뭐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아니면 뭐 젠더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표를 흡수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각자 각계 전투를 했는데 저랑 하태경 의원은 뭐 저희가 내부 조사 결과도 그렇고 아니면 출구 조사 결과 나온 것들도 뭐 전해 들은 것도 그렇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그걸 흡수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그래서 아무리 해운대라 그러지만은 20대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선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가 생긴 게 제가 몇 번 비유했는데 볼링 치다 보면은 첫 공 굴렸을 때 스플릿 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앞으로 보수는 계속 이런 선거를 치러야 되는구나. 스페어 처리하려면은 스플릿 난 공을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넘어뜨려야 되나. 되는데 예. 약간 그래도 이제 하태경은 저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판 아닌 어떤 약간 좀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아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랑 같아요. 내가 강북에서 사드겠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20대 그래도 미래통합당 안 찍어도 이준석이는 좀 찍어줬다라는. 이준석을 찍어줬다. 그게 그러면은 페이는 지금 미래통합당 당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요 뭐 이거 얘기하면 제가 박근혜 퀴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박근혜 있는 당과 박근혜 없는 당은 확실히 다르다 보수에서. 어. 그게 뭐냐면 뭐 박근혜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는 당과 없는 당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체감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지도부로서 경험해본 선거가 딱 두 가지인데 두 번인데 그게 이제 2012년 총선 그리고 지금 2020년 총선인데 네. 의사결정 구조가 확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황교안과 박근혜는 다르다. 황교안과 박근혜는 다르다. 자, 이 자아 비판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가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제대로 분석한 거 맞습니까? 지금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과 박근혜가 다른 건 맞죠. 그렇군요. 황교안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급조된 사람이고 예. 그때 황교안을 급조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결과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서 이 난파선이 된 걸 인정하고 예. 당내에서 치열한 어떤 뭐 백가쟁명과 갑론을박을 통해서 보수가 새로 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탄핵은 남의 탓 이렇게 하고 와서 예. 탄핵된 정권의 총리를 데려다가 비대위원장을 앉혀서 총선을 치렀는데 비대위원장 너무 안에서 대표로 선출됐어요. 네, 민심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에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잖아요. 뭐 비대위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뭐 자강으로 가느냐. 다음 주에 뭐 당선인 대회 한다고 그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꼭 미래통합당에 해당한 얘기만은 아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인데 예. 총선 평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됩니다. 확실히 망해야 된다. 네, 이 파괴할 때는 확실히 파괴해야 다시 일어날 힘이 있지. 확실히 파괴하지 않고 뭔가에게 수습하려는 그런 어떤 이 안간힘 이게 사실은 이 처절한 자기 성찰과 새로운 출발 이런 걸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덜 망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아니 이번 총선 결과만으로 평가할 게 아니고 예.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잖아요. 4연패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이죠. 보수 예.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당과 유권자 관계의 재정렬이 일어난다고 보통 정착자들은 얘기해요. 리얼라이먼트라고.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온 건지 예. 아니면 우리 사회의 이제 주류가 교체된 건지 훨씬 더 근본적 시각에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미래통합당 내부에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민경욱 의원을 얘기 좀 했는데 뭐 그런 선거 불복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방향 엮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분이 여기까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분을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그런 어떤 근본부터 내려가서 예. 이 뭔가 성찰하고 다시 출발하려는 움직임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김성애 다 제가 그 호칭을 통일할게요. 낙선인으로. 괜찮습니까? 김성애 낙선인이 보시기엔 이 자아 비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대로 본 건가요? 지금 비판한 건가요?
일단 미래한국당은 포스트 박근혜가 미래통합당? 예, 한국당? 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은 포스트 박근혜로 가야 하는데 예, 박근혜 시절이랑 비교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는 좀 놀랍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거꾸로 또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이 20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쪽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지만 아직도 미래통합당의 다수는 박근혜 시절에 대한 아직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절연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박근혜한테 미련이 있어라는 것이 저는 이 투표를 못하게 하는 주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음번에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뭐 특히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그렇고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왜 망했는지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수도권에 출마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심을 근데 아니까. 수도권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아시는데 당선된 사람은 전부 다 대구 경북이랑 영남에 있거든요. 대구이. 그런데 이게 폭망이라고 하지만 백석은 결코 작은 의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뭐 자기들끼리 4년 동안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선에 대한 어떤 큰 기대만 없으면 2024년까지는 이 정당이 이런 상태로 행복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처절한 개혁과 혁신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을 지금으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 비판들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박근혜라는 개인이 아까 계속 언급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힘을 받았던 거는 왠지 그 사람이 잡으면 계속 선거를 이겨서 그래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었어요. 계속 이기는 장군 상승장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군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이번 선거에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려고 했던 것도 상승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수는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패고 나니까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보수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될 거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 냉정하게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만약에 지금에 있는 후보군으로 치른다고 하잖아요. 이제 배신자 담론이고 뭐가 없습니다. 유승민, 황교안, 뭐 오세훈, 안철수 그다음에 뭐 저 원희룡 다 올려놓고요. 그 이낙연, 이재명과 양자대결 붙여봐가지고요 유의미하게 높게 나온 사람이 힘 받을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는 안에서 지지먹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지쳐가는 상황이고 개파 싸움 피곤하다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이제 좀 그 몇 번 선거를 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무조건 뭉치고 이겨야 된다라는 결집세가 생기면서 그 와중에 탄핵까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확연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점이 대선 전에 마련되느냐가 아마 보수 정당에 좀 부활 가능성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각 당의 얘기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정의당 박원석 낙선인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몇 퍼센트 받으셨습니까? 얼마 못 받았죠? 7.6%. 7.6%. 너무 적게 받으신 거 아닌가요? 왜 그 좀 자아 비판 해보시죠. 왜 이렇게? 혹시 김주인 기자 그 지역구 지도 보셨어요? 지역구 지도요? 네. 그 박원석 의원님 뛰신 지역구 지도 보면은 저런 데 뛰면 못 뛰어요. 지역구 지도가 어떻게 됐길래 생겼어요? 니은자로 생겼어요. 대리맨더링이 지금 있었던 곳인가요? 거기가 지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구체적인 요인인데 지역구가 좀 넓은 건 맞는데 전력이 9개가 있어요. 지역구는 맞는데 거기도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게요. 서울보다 더 큰 지역구. 니은자로 생긴 데가 어딨어요? 사실은 정의당으로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심상정 대표만 지금 당선이 됐고 좀 기대를 모았던 우리 창원 성산의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낙선을 했지만 뭐 선전했고요. 단독으로 치른 선거로서 그리고 이제 이정미 연수에서도 초반에 기대를 모았는데 갈수록 이제 힘이 붙여서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정당이 9.67%를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현역 의원들 중에 이정미, 윤소아 그리고 여영국, 심상정 네 분과 그다음에 그 외 후보 2명
없어요. 그만큼 그렇군요. 사실은 지역에서는 이게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했고 예. 그 양당 구도가 강화되면서 정의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려웠는데 사실 이번 선거만 그러냐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전 선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이번에 선거 평가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출마했던 많은 후보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얘기가 지역구에서 열심히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고 유권자 관리하고 그 지역구 관리하고 할 수 있다. 예. 그걸 해왔던 일이고 그러면 되냐? 이제 그러면은 예. 당선될 것이냐? 그러면 언젠가는 되냐? 자기는 그 된다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다음 선거를 출마하는데 예. 지금 이 정치 지형이나 선거 구도화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 보인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평가였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면 정의당의 지역 선거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분석적으로 보자면 예. 이런 거예요. 이번 선거에 이제 정의당은 제도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뭐 비례 의석을 많이 얻던 지역구에서 일부를 얻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내고 그 원내교섭단체가 갖는 확장성 예. 이걸 통해서 정치 기반을 다지고 그래서 양당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진보적인 제3지대로서 한국 정치의 기형을 바꾸겠다. 예. 이게 이제 정의당의 전략이었는데 그 전략은 실패한 거죠. 일단 실패했다. 그 제도 개혁이 곧 정의당의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위성정당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이번 선거 평가하면서 그 외부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제도 개혁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그 충분 조건인데 그 이외에도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이 그야말로 진보적인 이 의제와 또 한국 사회의 방향을 가지고서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정의당을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어느새 우리가 그 작은 민주당처럼 그러니까 이 거대한 소수라 그러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도 정치 공간 내에서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로서의 뭔가 이게 그 국회 방향을 이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진보 정당 본래의 역할 우리가 6,411번 버스를 노회찬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6,411번 버스에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또 그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가 원내 가릴 것 없이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기획이 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정당이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예. 이제 뭐 향후의 방향은 그렇게 잡혀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뒤에 당 얘기는 잠깐 더 하고요. 어쨌든 지금 주로 말씀하신 거는 당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제도 개혁, 선거제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정미, 윤소와 여영국, 심상정 내부는 평균보다 더 받았는데 지금 못 받으셨잖아요. 평균보다. 개인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선거에서? 있었죠. 예. 제가 이제 지역구를 다진 시간이 짧은 것도 있었고 또 현역이 아니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 예. 선거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득표가 선거 초반의 그 지지율 흐름보다 절반도 더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게 이제 정의당이 늘 선거에서 겪는 딜레마인데 예. 사실은 우리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수년 동안 만든 지지율이 며칠 만에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양당 예. 정의당이 갖게 되는 선거에서의 일종의 겪게 되는 원심력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예. 선거 초반 중반까지의 흐름은 그랬는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선거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19가 2월 18일 날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예. 선거는 예측 불가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론도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서
그 지지보다 못한다가 더 높았습니다. 그 시점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고 그리고 뒤어서 이제 뭐 미국 뭐 유럽 여기가 이제 폭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유권자들이 그때부터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고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예. 결국엔 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그게 정부든 아니면 정당이든 아니면 공무원 개인이든 누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 이게 이번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망한 것도 거기서 계속 우한폐렴을 고집하고 그다음에 정부 책임론만 얘기하고 또 뭐 재난기본수당 가지고서 현금살포 정책이다 이러면서 대안적인 세력으로 전혀 보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에 반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초기 흔들릴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흔들리는 거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박원순 취한 거라든지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김경수 지사가 전향적인 제안을 하고 나온 거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이 과거 메르스 때 비해서 한결도 안정감 있는 행동을 보여준 거라든지 이게 사실은 유권자들 눈에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 선택의 기준을 저는 흔든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왔다고.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낙선인 어떻게 지금 이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거 보세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전 정의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들면 민주당이 정의당으로 다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브했다. 아니, 나이브라기보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그렇죠. 투표를 하라는 맞습니다. 행위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정의당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하라는 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취지가 다른 거죠, 취지가 그러니까. 다른 건데 예. 제도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민주당이 우리를 찍어야 되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부터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처럼 지역구를 많이 내는 정당은 지역구가 많이 되는 정당은 지역구에는 뭐 하여튼 말도 잘하고 뭐 이런저런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예.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인기가 없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맞지만 예. 정의당은 어떻게 보면 비례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례 후보를 그 정당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됐어야 하는데 예. 앞순번에 이제 여성 청년들을 배려한다라는 것까지는 뭐 근데 여성 청년을 배려한다는 건 마찬가지인 건데 20대인데 정치적 능력이 없지만 후보를 시켜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0대인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출마를 시킨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계시지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이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20대 때 후보로 나온다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당 토론하는데 예. 그 강정구 후보죠. 예, 강정구 후보하고 강상구 후보하고 김종철 후보가 대표 선수로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경악을 했어요. 그 실제로는 순번은 저 뒤에 20번, 24번에다 배치를 해놓고 예. 토론할 때 저 사람들 불러다 하는 거라면 너무하지 않나. 저런 분들이 사실상 포스트 정의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인데 박원순 의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의당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당을 이끌어갈 지금까지 몇십 년을 헌신해온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들 저렇게 뒷번호에 배치해놓고 토론할 때 불러내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구조인가에 대해서 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비례 전략, 특히 비례 1번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아니, 근데 그렇군요.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분들을 뒤로 배치를 누가 의도적으로 한 바는 없어요. 정의당은 이제 당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예. 이번 비례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더하기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당원의 가중치가 선거인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초에 30만 정도를 목표로 선거인단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절반 정도 됐죠. 한 14만에서 15만 정도 참여를 했는데 어찌됐든 선거인단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과 당원에 의한 선택이에요. 때문에 이걸 누가 이제 의도해서
뭐 그분들을 뒤에다 배치했다 이런 건 아니고, 물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실력도 있고 또 당을 위해서 그동안에 뭐 아주 실무에서부터 헌신을 해갖고 누구보다 당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원내 입성한다면은 잘할 사람이라는 거를 공히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당원과 국민의 선택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비례대표 앞순번에 배치된 후보들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던 게 사실이고, 예. 그 과정에서 당이 많은 이제 내상을 입었고, 또 대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한 측면도 있고,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면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앞순번에 배치하고 검증된 사람을 뒷순위에 배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이 낙선인. 예. 정의당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 하면 저는 아까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없는 뭐 미래통합당과 비슷하게 예. 노회찬 및 과거의 노동 영웅들이 없는 정의당의 앞으로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 사라지면은 예. 그걸 뭐가 채울까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것인데,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 DJ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호남 세력이 어떤 세력을 대체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권을 가능한 거예요. 예. 자, 미래통합당은 산업화 세력이 그럼 무엇으로 교체될 것이냐? MB 시절에 그게 뭐 뉴라이트 계열로 대체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했던 것이고, 다만 그 세력이 집권해 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네. 이래가 다시 한번 산업화 세력으로 돌아갔다가 그게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의당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심상정 대표라든지 과거의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담병호, 권영길 뭐 이런 훌륭한 영웅들의 그 뒤를 누가 채울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심 대표님 뭐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뭐 사실 선거법 개정 때문에 내상을 좀 많이 입은 상태고, 누가 얼굴이 될까에 대해서 진짜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좀 납득이 안 가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민주적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이고 당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다면은 당 전체가 그러면은 과거와 다른 지향점을 가지게 된 것인가? 과거의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면, 아니면 사회의 어쨌든 소수자를 밝히는 역할, 이런 것에서 1, 2번에 청년 여성 후보를 배치했다는 거는 혹시 젠더 이슈 같은 것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것인가? 그게 저 당의 존재 가치가 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은 뭐 원래는 사실 그 전략적 투표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의당을 찍는 일정 비율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 이번엔 그걸 안 찍고 사실 열린민주당으로 갔다가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전략적 실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예. 선거법에 있어가지고 4+1이라는 그 협상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이 지금까지 가졌던 이미지 중에 상당 부분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나. 외롭지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어떤 컨셉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뭐 명분론은 가질 수 있죠. 뭐 때로는 우리는 힘들면은 그냥 덩어리찜에 의지하기도 해 라는 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그런데 뭐 전략적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토론회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보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때로는 연대의 길을 가겠다는 그 입장을 또 한번 유지할 것인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합당에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왜냐면 저는 그 독보의 길을 가길 원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끌려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항상 그 선택은 정당에게 놓여진 길이라고 좀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당에 앞으로 나아갈 게 수습할 길은 따로 뒤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 자아 비판 좀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엔 열린민주당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15% 그래서 뭐 한 7, 8명은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비례 10번 우리 김성애 후보도 안 됐는데, 뭐 자아 비판을 좀 해보시죠 먼저. 이제 지역구라는 것이 있으면 동력기가 되는데, 예. 이제 비례정당으로 하니까 사실상 글라이더가 된 거죠. 처음에 그 열린 공천을 통해서 당원들이 후보를 직접 뽑고 순서도 당원들이 다 정하고 어떠한 개입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후보들 이런 것에 이제 유권자들이 열광을 하면서 15%라는 정점을 찍었고, 예.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천천히 내려가느냐의 싸움이었던 건데, 예. 그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선긋기를 확실히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253개 지역구에서 같은 스피커를 떠드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는 중반부부터는
주진영 선생과 김진애 의원 등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면에 부상되면 이것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우리 당에서 조국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하면 뭐 최강욱 당대표, 황희석 후보 정도였던 거거든요. 법무부 인권국장 했던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이제 조국 정당에 계속 싸고 만든 프레임에서 주진영 선생이 토론회나 뭐 이런 데 나가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도층표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근데 그 중도층표가 움직일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이제 패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 떨어지는 하강세를 저지를 못 시켰던 것. 사실은 제가 좀 더 잘 했으면 그것보다는 한 5석, 6석 정도까지는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깜깜이로 들어가면서 계속 떨어지는 걸 막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하강세를 멈추지 못했던 게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승적인 한계죠. 당선인부터. 더불어시민당이 선긋기를 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정당이라고 유권자들한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선거 끝나면은 뭐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래한국당은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미래한국당으로 간 건데 여기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본집이 있잖아요. 굳이 열린민주당을 찍어야 될 이유. 그거를 이제 뭐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인기 이런 걸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선거에서는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고. 뭐 일부 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논란도 중간에 있었긴 합니다만 그건 오히려 부차적이었다고 보고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이게 이제 뭐 지지율로 보여주는 것과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건데 선거 전만 하더라도 정의당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열린민주당이 이런 그 관측도 있었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민주당에서는 어떤 지속 가능성도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왕이면은 이 여당에 현 정부에 더 크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거고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이른바 이제 교차투표, 전략적 투표라는 이름으로 정의당을 선택했던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는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순수한 그 정의당 지지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뭐 악조건 속에서도 9.67%고 지난 총선보다 올랐어요. 올랐죠. 7.5% 정도 됐죠. 지난 총선이. 득표수에서도 올랐고 이게 이제 정의당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미천인데 저희도 연령대별 분석을 좀 더 세밀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또 이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낙선인이 지금 다른 방송을 가야 돼서 먼저 이슈를 좀 소화를 하고 정의당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열린민주당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나중에 선거 앞두고 진짜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 표를 행사함으로써 누가 웃느냐 정도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웃겠죠. 선거가 좋게 나오면은. 근데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웃는 걸 보고 싶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 심상정 대표가 웃느냐 마느냐. 뭐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약간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웃느냐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답을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안 그래도 그 와중에 뭐 사실 그 구도가 계속 갔으면은 열린민주당이 웃는 것이 대통령이 웃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선긋기가 나오면서 저기를 찍으면 누가 웃는 거지? 뭐 이게 불명확한 상태가 되면서 막판에 좀 이탈한 표가 좀 많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너무 명확했잖아요. 그 마라톤 뛰신 분 한 분이고 의료봉사분 한 분이잖아요. 저기 찍으면 누가 웃는다는 그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의 대선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득표율이 나온 거겠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 분의 자아 비판 잘 들었고요. 이제
당의 좀 수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준석 낙선인이 바쁘세요. 지금 다음 방송이 있어서 좀 이따 나가야 돼서 먼저 미래통합당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의 음모론, 이거 굉장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걸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 저는 민경욱 의원한테 뭐 데스매치 걸자고 한 적은 없고요. 예. 그 유튜버들한테 걸라고 한 건데 의원이 그걸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민경욱 의원은요 예. 저랑 같은 낙선이신 분으로서 예. 같이 어깨동무하고 슬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이게 원래 그 힘든 사람들한테 예. 종교가 접근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이 힘든 건 당신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네, 그런 건데 사실 지금 민경욱 의원도 저는 원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예. 설득해 보려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예. 어느 순간에 본인이 행동대장이 되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자, 진짜로 믿고 계신가요, 본인이? 그러니까 궁금해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안 받는데. 근데 뭔가 꼬였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자 지금 보세요. 저는 이제 음모론의 기본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선거 부정 주장하시던 분들 보면은 뭐 그래도 기승전결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뭘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숫자가 나왔다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투표 조작 주장하시는 분이 선거 조작 조작하시는 분이 한 말 그 종합해 보면요, 의심하게 된 계기는 사전 투표의 관외 비율이 이상하다예요. 자, 근데 증거물로 들고 나온 거는 탈취된 본투표 용지예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해법은 예. 재검표예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니까 뭐라도 예. 걸리면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검증 방법을 보자면은 가설이 명확해야 돼요. 이준석이가 살인자다. 그럼 이준석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누굴 죽였을 것이다. 특정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게 맞나 아니냐를 살피자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관상 넘으니까 살인자인 것 같아. 검증하자. 이러면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검증해보자 이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타진류한테 검증을 하버드 나온 거 맞냐 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요. 어떻게 됐냐면은 스탠포드군요. 스탠포드. 저는 하버드. 그러니까 타진요는 스탠포드. 타진류가 원래 예, 건드린 게 타블로하고 저하고 예. 임순희 씨 딸 뭐 이렇게 셋이 예, 건드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준석이 하버드 졸업한 걸 증명해라. 그럼 일반적인 상식에서 졸업장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졸업장을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졸업장을 보여주면은 졸업장을 위조해주는 사이트를 찾아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네가 졸업장 위조 사이트에서 위조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예. 그걸 무슨 수로 증명해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조작론 이런 것도 니들이 개표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걸 니들이 증명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김준일 기자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네.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도 안 죽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자기를 증명해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애초에 관상을 보니까 살인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를? 최소한 그 김어준 총수의 K값 같은 어떤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지금 궁금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엄청난 중간에 큰 블랙박스를 메꾸려면은 제가 그때 뭐 그 유튜브 토론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다 매수되었다.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얘기는 하고 그 미래통합당 당 수습 과정 그리고 지금 대선 2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답이 있나요? 굉장히 지금 난맥상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리멸렬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당을 수습해서 나아가야 되나요? 이준석 낙선인이 보시기에. 저는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컨셉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12년에 제가 이제 사실 뭐 디도스 사건이 뭐니 때문에 당이 망해가는 시점에 제가 비대위원 했을 때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막 허우적대는 시점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때 저랑 같이 작업했던 게 뭐냐면 정강 정책을 바로 세우자 했어요. 예. 그때 뭐냐면 어제는 보수가 그 노무현 시절을 겪고 나가지고 아까 뉴라이트로 전환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때 박세일 교수가 선진화라는 단어를 이제 딱 정점에 찍은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당을 재정리한 건데 뉴라이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MB가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박근혜 시대로 넘어가면서 재정립한 게 뭐냐면은 국민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 그때 좌클릭의 경제민주화에 이런 것들이 중도화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 대선 공약만 놓고 보면 나중에 실천한 건 둘째치고 대선 공약만 놓고 보면은
이건 완전 중도예요, 새누리당은.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제 홍준표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김병준 뭐 황교안 시대를 겪으면서 이게 지금 운동장에서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네, 이 당은 안티 문재인일 뿐이지 지금 이제 그 기준이 운동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운데 지점에 서 있는지가 없거든요. 저는 당장 그것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뭐 가치가 먼저 서야 된다. 지향하는 바가 서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운동장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디 서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 영남 당선 이번에 당선인과 낙선인의 기준은 저희는 뭐냐면요 어느 지역에 출마했냐가 선명한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기반으로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낙선이냐 갈렸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같이 그 영남 맛이 강해진 상황 속에서 과연 수도권표를 상당수 끌고 와야 되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이번에 전 솔직히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당선되길 바랬어요. 왜냐면은 원내대표로? 예, 왜냐면은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라도 당원들이 있길 바라면서 오히려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 되면은 영남 맛이 강해지면은 당 대표는 좀 수도권 맛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집단 지성이 작동하길 좀 바랬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지금 뭐 좀 인식입니다. 지금 이 영남 맛으로 계속 가다가는. 뭐 자민련 망한 지 딱 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TK 자민련 뭐 가능성을 보시나요 지금? TK 자민련보다 더 무서운 게 TK PK 자민련입니다. TK PK 자민련. 왜냐면 그거는 덩어리져가지고 자기가 자민련이 된지를 잘 몰라요. 아까 전에 100석 가지고 4년. 그러니까 그게 백석이니까 옛날에 민주당이 80석 했잖아요. 그 정도 상태로도 행복한 거야. 사실. 오히려 TK 자민련 정도 되면 한 50석 됐다는 얘기니까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TK PK 자민련은 뭐 그래 뭐 버틸만한 영남 자민련. 야, 우리가 그래도 41% 하잖아. 그러니까 단번에 조금 더 잘하면 20석 정도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렇군요. 예,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미래통합당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 지금 음모론은 당 차원에서는 전혀 뭐 이렇게 뭐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뭐 어차피 밑절 본전인데 해보면 안 돼? 이러면서 투표한 보전 신청하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출마하는 과정에선 선거 부정 얘기했어요. 살펴볼 게 있으면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거용 발언이다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선거용 발언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 대한민국 지금 이 백주대낮에 선거 부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원래 그 약간 황희정 승과거든요. 그런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은 원내대표는 당선인들이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게요. 아니 당선인들은 자기가 당선되는 선거 부정론을 왜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기서까지 더 앞을 내다보는 황희정 승놀이를 해야 되나 생각했거든요. 전염성이 강해요.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음이 헛헛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로 믿는 걸까요? 마음이 헛헛해서 유튜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낙선 사실 자체를 또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면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 이제 저런 식의 논리에 쉽게 빠져들고 저는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하는 지금 선거 투표한 보전 신청하는 의원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하고 몇 명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아직 이제 공식 입장을 확정을 안 했는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민경욱 그 의원의 그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런 식의 액션이 가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계속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재검표를 신청한다 하는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문병호 의원처럼 한 26표 이렇게 차이 나면은 진짜 무효표 중에 혹시 내 유효표 하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찾으러 하는 게 재검표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뭐 한 제가 모 후보 밝히지 않겠습니다. 2만 표 차로 진 사람이 이거 지금 2만 표 오히려 찾아오려고 지금 재검표를 준비하는 건지 알지도 모르겠고 재검표에다가 차이 더 날 수도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 표도 2표가 됐어요. 심지어는. 확실히요 아니 옛날에 제가 보는 것때 11표로 진 허인의 캠프에서 일을 해서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한 보전 신청해서 가져가서 판사 앞에서 까는데 전 그때 우리나라 이 선관위의 선진성에 대해서 정말 경탄을 했습니다. 왜요? 단 한 표도 바뀐 게 없고. 진짜로? 그러니까 표차가 3표로 줄긴 했는데 그건 뭐냐면
약간 애매하게 가운데 찍은 사람 중에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이 무효가 아니라 약간 위로 찍었으니까 우리 표다 뭐 이렇게 해서 줄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때 초문은 1번하고 100번은 2번 단 걸 넣고 가운데 98장을 1번 단 걸 넣어서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표를 만든다는 소문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거 한 뭉치만 찾으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 안 되는 과정을 보고 전 그날 이후로는 선관위의 개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2만 표를 어떻게 찾아낼지도 약간 궁금하지만은 이거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재검표를 하려 그러면은 부정을 밝히기 재검표를 하려 그러면은 예. 논리가 맞아야 된다고요. 투표함이 다른 표가 혼입되어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재검표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오염된 투표함을 다시 까면 또 오염된 결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안 맞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 민경욱 의원이 그 국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했을 때 예. 그 PPT에 본인이 의심을 갖게 된 정황들을 10몇 개 정리했어요. 근데 6번이랑 7번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알파벳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LG 그램 노트북에 윈도우 10 OS가 깔려 있는 게 하나의 정황이래요. 뭔 얘기죠? 근데 그 대목을 보는 순간 그 지지자들이 박수를 쳐요.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냈어. 윈도우 10 OS와 비밀스러운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7번인가가 뭐였냐면은 그 노트북에 그 화웨이 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게 실제 그 PPT에 나와요.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도대체 그 몇 살 때 연령대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걸 음모론을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민경욱 의원님이 윈도우 10과 와이파이라는 단어에서 진짜 이상함을 느끼셨는가? 그러게요. 충분히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 정부를 돕기 위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서 부정투표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화웨이가 나오면 제가 중국에 끼면 무조건 제가 컴퓨터 과학자로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이거를 컴퓨터 과학까지 꺼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제가 컴퓨터 과학자로 진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컴퓨터 과학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을 할 때는요 프로그래머는 암호화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라는 건요 중간에 화웨이 장비가 전달하든지 아니면 비둘기가 전달하든지 아니면 뭐 우체부가 전달하든지 암호 메시지는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외주줘서 개발하는 사람의 기본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주 허접한 사람한테 외주를 맡기지 않았던 한 비둘기가 들고 가도 안에 깨지면 안 돼요. 저는 중국 화웨이에서 고용한 해커 정도면 충분히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투표지 분류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해킹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기본 상식인 건데 어찌됐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제가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그 투표 조작 얘기하는 분들의 기본 마인드는 그래서 그 미베인 교수라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교수. 미국 참. 그 교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당선된 11개 지역구와 통합당이 당선된 6개인가의 지역구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해요. 예.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들은 또 멘붕이 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 또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에도 결탁한 세력이 있다 해요. 내부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준석이네 이준석. 그리고 정작 결탁한 이준석 낙선했어. 이게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더 높고 서울에서 4등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등했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이 변태적인 선거조작가는 내가 낙선돼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송을 하고 지금 여기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이 유튜브를 틀어오셨더라고. 근데 민경욱 의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거를 귀로 듣고 계시면서 와 이게 진짜 이게 많이들 지금 보시는구나. 민경욱 의원님이 진짜 그런데 그 장모음 단모음까지 구분하시면서 딕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들으면 신뢰도가 있어요. 아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옛날에 9시 뉴스 진행하던 그 민경욱이 돌아왔다 약간 그 느낌을 이게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민경욱 의원이 워낙 또 9시 뉴스 앵커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장 신뢰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항상 사실을 전달해야 될 것 같은 이미지. 거기다가 의정 활동까지 하는 국회의원이고
이 두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내재된 신뢰도 자체를 이런 일이 왜 깎아먹는지 이해가 아니죠. 유튜버가 되게 빅픽처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유튜버. 그렇게 하면 유튜버에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또 그게 정치적으로 힘을 갖게 되니까. 가장 신뢰받는 유튜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군요. 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게요.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쪽에. 그러시죠. 예. 이제